비명소리가 대리석 벽을 타고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연아, 네가 감히 내 손자를 죽이려 해. 이 악독한 것. 날카로운 외침의 진원지는 시어머니인 김 여사였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격렬하게 기침을 해대는 손자 민준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공포와 호흡 곤란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김 여사의 발치에는 새빨간 소형 수화기 하나가 차가운 바닥 위를 뒹굴고 있었다. 마치 방금 끔찍한 범죄에 사용된 흉기처럼 김 여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방금 현관에서 들어선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교활한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네가 이 수화기로 민준이 목을 졸랐어. 내가 잠깐 물 가지러 간 사이에 어떻게 어미라는 것이 제 자식을 해치려 들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엄마, 빨리 와요라며 영상통화로 재롱을 부리던 아들이었다. 급한 회의를 마치고 한달음에 달려온 집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옥도와 같은 장면과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 같은 비난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한 사람에게 향했다. 그녀의 남편, 아이의 아빠인 박지훈. 그는 문가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광기 어린 연극과 아내의 충격받은 얼굴 사이에서 그는 그저 방관자처럼 존재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가 왜 저러셔? 하는 당혹감이나 최소한의 걱정이라도 읽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거세된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얼음장 같은 냉기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낯선 사람 혹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를 쳐다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비수보다도 서연의 심장을 깊고 아프게 찔렀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침묵, 어머니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암묵적인 합의,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사랑, 신뢰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잔인한 판결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자신을 이 집에서 그리고 지훈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게 들려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서연의 귓게는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만 선명하게 울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사랑이, 믿음이, 어리석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소리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슬픔을 느낄 자격조차 박탈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다. 이 미친 연극에 대사를 읊어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김 여사의 경계하는 눈빛과 지훈의 무감각한 시선을 가로질러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민준이 발작적인 기침 속에서 작은 팔을 뻗었다. 서연은 김 여사의 품에서 가볍게 아이를 들어 안았다.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엄마의 목에 매달리며 흐느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공포로 떨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 편,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존재. 그녀는 돌아섰다. 남편이었던 남자와 시어머니였던 여자를 등지고 현관을 향해 걸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은 그들에게 던지는 작별 인사도 절망의 탄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잔혹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어젯밤부로 모든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민준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후 아이는 경기를 일으킨 듯 울다 지쳐 겨우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입에 흐른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고른 숨소리를 내쉬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어젯밤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였다. 사랑과 신뢰가 배신당한 자리에 오직 복수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밤새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캄캄한 창밖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의 조각들을 맞추고 부셨다. 지난 결혼 생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교묘한 언어폭력과 무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엄마가 원래 저러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 라며 방관했던 남편 박지훈의 비겁한 얼굴. 그녀는 늘 인내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모든 부당함을 삼켰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신세가 아니던가.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그 순간. 서연 안에 있던 모든 미련과 연민은 깨끗이 소멸했다. 해가 뜨고 도시가 잠에서 깨어날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단순히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자신과 아들에게 가한 고통을,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갚아주어야 한다. 돈, 명예, 그리고 그들 모자의 끈끈하고 역겨운 유대감까지 전부 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기이자 현재는 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최민석 변호사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 나야, 이서연. 서연의 목소리는 밤새 잠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했다. 수화기 너머에 최 변호사가 순간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이서연, 이게 몇 년 만이야. 잘 지냈어.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만나야겠어. 최대한 빨리.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이혼 소송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에 최 변호사는 더 이상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알았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것 같네. 오늘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끄는 서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종 은행 사이트와 증권사 HTS에 접속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은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비밀스럽게 쌓아 올린 성이었다. 박지훈과 그의 가족들은 서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에 결혼 후에는 직장도 그만둔 채 조용히 내조만 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연을 무시했고
그녀의 경제적 능력을 얕봤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서연에게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상당한 규모의 유산이 있었다. 결혼 전 컨설팅 회사에서 에이스로 일하며 벌어들인 수입과 성과급 또한 고스란히 그녀 명의의 계좌에 잠자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조차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언젠가 닥칠지 모를 만약을 위한 비상금이요. 최후의 보루였다. 그리고 그 만약이 바로 오늘이 되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모든 예금을 해지하고 주식과 펀드를 시장가로 매도했다. 약간의 손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실탄이었다. 자금이 한 계좌로 모이는 것을 확인하며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결혼 3년 차. 그녀가 작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였다. 지우는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저녁에 시어머니와 통화한 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서연아,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여자가 어디 함부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래. 당신은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하고 민준이나 잘 키워. 그게 당신 역할이야. 그때의 몸열감이 다시금 심장을 핥히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을 무시하고 아내와 엄마라는 틀 안에 가두려 했던 남자. 이제 그녀는 그가 무시했던 바로 그 돈으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모든 금융자산을 현금화하고 법무법인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을 때 침대에서 민준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서연은 재빨리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준이 눈을 비비며 그녀를 찾았다. 엄마, 무서운 꿈 꿨어. 할머니가 아이는 어젯밤의 충격이 떠오른 듯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아무도 우리 민준이 못 괴롭혀.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된 맹수의 눈빛이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이미 내디뎌졌다. 이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최민석 변호사의 사무실은 그의 명성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기능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이 도시의 권력과 욕망을 한눈에 보여주는 듯 했다. 서연은 초에 변호사 맞은편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이틀간의 일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마치 남의 일을 보고하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초의 변호사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는 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이서연, 지금부터 감정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야.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저쪽은 눈물과 거짓말로 무장하고 나올 거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며느리가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겠지. 박지훈의 침묵은 그 프레임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일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차가운 사실이 필요해. 그들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최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게 좋겠어. 그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해야 해.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야만 해. 그의 제안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닌 사냥을 앞둔 사냥꾼의 집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은
전직 형사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은 뒤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확인했다.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요.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요.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후 며칠은 서연에게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급하게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아이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지독한 불안감과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1시간 뒤 서연은 다시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탐정은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최 변호사와 서연, 탐정 3사람의 시선이 모두 화면에 고정되었다. 박지훈 씨, 댁 바로 맞은편 집입니다. 정원 쪽을 비추는 방범용 CCTV인데 현관 일부와 거실 창문 쪽이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찍혔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다. 영상 속 시간은 사건이 있었던 그날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 김 여사가 민준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과자가 담긴 작은 접시가 들려 있었다. 저 과자, 땅콩이 들어간 쿠키예요. 민준이는 땅콩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데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최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영상 속 김 여사는 민준에게 다정하게 쿠키를 먹여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맛있게 과자를 받아 먹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 아이가 갑자기 목을 긁적이며 칭얼대기 시작했다. 기침을 하고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아이를 쳐다보다가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다. 명백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바로 그때 김 여사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179를 누르려는 듯한 손짓. 하지만 그녀는 돌연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도로 저편. 서연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포착했다. 그 순간 김 여사의 얼굴에서 당황과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계산과 악의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민준을 부축해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창문을 통해 그녀가 장식장 위에 있던 작은 빨간색 소화기를 집어드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헐떡이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감정을 잡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명을 지를 준비를 했다. 정확히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타이밍에 맞춰서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탐정조차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정이었다. 최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누명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자신의 손자를 미끼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과실을 덮고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어린 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끔찍한 연극을 벌인 괴물. 그때 최 변호사가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이 영상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군. 우리 팀에서 박지훈 씨 가족의 재정 상태와
주변 관계를 조사해봤어. 그들의 건설회사는 곧 부도 직전이야.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 그리고 김 여사가 지난 몇 달간 태아그룹 막내딸과 박지훈의 혼사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온 사실을 확인했네. 그 정략 결혼이 그들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동가줄이었던 거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탐욕.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재처럼.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동자였다. 그러나 그 텅 빈 중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낮고 차가웠다. 이혼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살리려 했던 회사.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명예. 그리고 김 여사가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까지. 전부 빼앗을 거예요. 자신이 만든 폐허 속에서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어요.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호소가 아니었다. 심판을 내리는 자의 서늘한 선고였다. 최민석 변호사의 회의실은 이제 복수를 위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박지훈 일가의 회사인 파크건설의 지배구조, 부채 현황, 주요 거래처와 주주 명단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파크건설의 가장 큰 약점은 여기야. 서연이 화이트보드의 한 지점을 펜으로 가리켰다. 주요 채권은행 제1은행, 부채 비율 4부 50%. 그녀의 눈은 과거 컨설턴트로 일하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남편의 사업에 무관심한 아내를 연기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 술에 취한 지훈이 무용담처럼 떠벌리던 회사의 내부 사정들까지도 겉보기엔 중견 건설사지만 실상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에요. 특히 제1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죠. 그리고 이 빚을 담보하는 건 그들이 살고 있는 저택이고요. 최 변호사는 서연의 분석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 모래성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자네 아버님의 투자금이지. 명분은 투자지만 사실상 무담보 무이자 대여금이나 마찬가지였어. 이것부터 회수해야 해. 서연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떠올랐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 전부를 사위의 사업에 내어주던 선량한 아버지의 얼굴. 박서방. 우리 서연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네라며 지훈의 손을 굳게 잡던 그 목소리. 아버지가 주신 돈은 그들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위한 신뢰의 증표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했어요. 그러니 자비는 없어요. 서연의 말에 최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투자 약정서에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및 경영 상태 악화에 따른 투자금 즉시 회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이 작성되었다. 법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이었다. 그것은 파크건설의 심장을 겨눈 첫 번째 칼날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전선을 준비했다. 지난 10년간 잊고 지냈던, 하지만 결코 녹슬지 않은 그녀의 또 다른 무기. 바로 컨설턴트 시절 쌓아 올렸던 황금 같은 인맥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상대는 대학 선배이자 현재 제1은행에서 기업대출 심사를 총괄하는 팀장이었다. 선배, 저 서연이에요. 이서연. 오랜만에 연락에 반가워하던 선배의 목소리는 그녀의 다음 말에 급격히 톤이 낮아졌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제가 곧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남편 회사인 파크건설에 투자한 돈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회사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 은행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도 제 몫을 챙기려면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하나 싶어서요. 서연의 말은 교묘했다. 그녀는 어떤 비난이나 폭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개인적인 이혼과 재산상의 우려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내부자인 오너의 아내마저 회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자금을 빼려 한다. 이 전화 한 통은 보수적인 금융계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다. 서연은 다른 주요 거래처와 건설업계 정보에 밝은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도미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파크건설의 박지훈 대표 사무실. 대표님, 제1은행에서 전화 왔습니다.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합니다. 김 부장, 대체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도 추가 대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주요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사장이었다. 박 대표, 지금 우리 사이에 신의가 중요하지.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 회사 곧 부도난다는 소문이 파다해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현금 선결제 아니면 자재 못 보내.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공동 시공을 맡은 대기업에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보해왔고 주식시장에서는 파크건설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의 인장이 찍힌 내용 증명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장인의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문서였다. 지훈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깨달았다. 순종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 이서연. 그는 미친 듯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다. 저택거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태평하게 앉아 백화점 VIP 라운지 직원과 통화를 하며 다음 주에 열릴 패션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니, 지훈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에 김 여사가 놀라 전화를 끊었다. 너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니? 무슨 일이야? 망했어요. 우리 이제 다 망했다고요. 그 여자가. 이서연. 그 악독한 여자가 우리 회사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지훈은 헐떡이며 내용 증명과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어머니 앞에 내던졌다. 상황을 전해 들은 김 여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와 오만이 사라졌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 돈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녀의 안색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경제적 공격은 정확히 그들의 가장 아픈 곳, 탐욕의 심장을 명중시켰다. 경제적 공격이 박지훈 일가의 숨통을 조여오는 동안 서연은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돈을 잃는 고통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사회적 체면과 명예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 김 여사에게는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허울이 그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었다. 공격의 시작은 김 여사가 매주 참석하는 강남의 한 고급 브런치 모임에서였다.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흉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모임에 나갔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자신의 지위는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싸늘한 공기였다. 늘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대화는 그녀가 다가가자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마지못해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의 오랜 라이벌이자 사교계의 실세인 윤 여사가 가식적인 걱정을 담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김 여사. 어머, 얼굴이 반쪽이 됐네. 파크 건설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 그래도 힘내야지. 그런데 서연 씨는 어쩌다 집을 나갔대. 걔가 얼마나 싹싹하고 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 여사는 얼굴이 굳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윤 여사도 참 집안 망신스러운 얘기를 여기서 해서 뭐해. 다 그 애가 분수를 모르고. 바로 그 순간 윤 여사가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 띵 하는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그리고 윤 여사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앉은 다른 여자들의 휴대폰도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울렸다. 그것은 서연이 보낸 익명의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수신인은 모두 김 여사의 최측근들이었다. 메시지에는 짧은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의 전략은 단순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 직접 칼을 쥐어주고 그들 스스로 김 여사를 심판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위선을 묵묵히 녹음해왔다. 언젠가 자신과 아들을 지킬 무기가 될 것이라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어폰을 끼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서는 김 여사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성 파일 1. 윤 여사, 걔는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명품이나 휘감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근본도 없는 졸부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쯧쯧. 음성 파일 3. 아유, 우리 지훈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는지 몰라. 서연이 걔 친정 수준이 뻔하지 뭐. 그러니 애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고 태아그룹이랑 사돈 맺어야지. 그게 우리 지훈이 급에 맞는 거야. 음성 파일 스탐. 가정부에게 너 지금 이걸 마시라고 가져온 거야. 내가 애비양 아니면 안 마시는 거 몰라. 생각이 없어. 생각이 당장 그만둬. 퇴직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해고야. 음성 파일은 짧았지만 파급력은 엄청났다. 그것은 김 여사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공개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뒤에서 얼마나 경멸하고 있었는지, 아들 지훈의 이혼과 재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는지, 약자인 가정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브런치 모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 여사가 가장 먼저 이어폰을 빼며 싸늘한 눈으로 김 여사를 쏘아보았다. 다른 이들의 시선에도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김 여사는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는 사교계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가 주최하던 자선바자회는 이사진의 긴급회의 끝에 그녀의 이사직을 박탈했다. 그녀가 매일 드나들던 백화점 VIP 라운지와 고급 스페서는 그녀를 더 이상 환영하지 않았다. 걸려오던 수많은 전화는 끊겼고 매일같이 쌓이던 초대장은 자취를 감췄다. 사회적 고립은 남편인 박지훈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아내의 이혼 소송과 어머니의 추문은 건설업계에도 순식간에 퍼졌다. 사업 파트너들은 그를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이자 탐욕스러운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여기기 시작했다. 중요한 계약들이 대표의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줄줄이 취소되었다. 며칠 후 텅 빈 저택의 거실, 김 여사는 넋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한때는 사교계 친구들과의 통화로 쉴 틈이 없었던 휴대폰은 벽돌처럼 조용했다. 그녀는 주소록을 몇 번이나 위아래로 훑었지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화려한 왕국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지독한 고립감이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값비싼 크리스털 화병을 집어 던졌다.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파여르미텅 빈 저택을 공허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 소란에도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의 두 번째 공격은 김 여사의 자존심을 정확히 겨냥했고 완벽하게 파괴했다. 파산 직전의 회사. 바닥까지 떨어진 사회적 평판. 박지훈과 김 여사를 옥죄는 압박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갔다. 한때는 화목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저택은 이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의 가시, 돋친 말들만이 오가는 냉전지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그날 어머니가 그 미친 짓만 안 했어도 서연이가 저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대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김 여사는 도끼 오른 눈으로 아들을 쏘아붙였다.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내 탓이라고. 이 애미는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이 집안을 위해서 정작 문제는 마누라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한 내 무능함 아니니. 그 독사 같은 년이 10년 동안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줄도 몰랐던 멍청한 놈. 닥쳐요. 서연이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 아들 인생을 망쳐놓은 건 바로 어머니. 당신이야. 모자의 대화는 매일 이런 식이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았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연대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에 쐐기를 박을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했다. 최민석 변호사의 사무실. 사설 탐정이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김 여사가 최근 태아그룹의 안주인인 최 회장과 비밀리에 여러 번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청담동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그 와중에도 아들을 팔아 재기할 궁리만 하고 있었군요.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이 만남을 언론에 터뜨려 그들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바로 박지훈이 제 눈으로 직접 어머니의 배신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탐정은 일식집 직원을 매수해 김 여사의 예약 정보를 빼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익명의 메시지가 박지훈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태아그룹에 팔아넘기려 하십니다. 금요일 저녁 유박씨 스시코우 1번 방 직접 확인해 보시죠. 메시지에는 예약자 이름 김 여사와 예약 시간이 찍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처음 지훈은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아그룹이라는 이름이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이혼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름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금요일 저녁, 지훈은 홀린 듯 차를 몰아 스시코우로 향했다. 레스토랑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운 채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입구를 지켜보았다. 약속된 7시가 되자 익숙한 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에서 태아그룹의 최 회장과 그녀의 딸이 내렸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레스토랑의 개인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사실이었다. 회사는 망해가고
아들은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혼 자리를 흥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상품에 불과했다. 서연과 민준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보다 더 큰 근원적인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 그 마지막 보루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차를 돌려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왔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몇 시간 후 김 여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귀가했다. 그녀는 협상이 잘 풀린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태아그룹 최 회장님과의 저녁 식사는 즐거우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김 여사는 화들짝 놀랐다. 네, 네가 그걸 어떻게...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제 아내와 아들을 내쫓은 대가로 제 목에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오셨는지 그것도 직접 봤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봤다니 잘 됐구나.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극간년 하나 없다고. 내 인생이 끝나 태아그룹 사위가 되면 지금 이 위기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 정신 차려. 이 한심한 놈아, 닥쳐.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거실 벽에 걸린 대형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박살나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행복했던 시절의 위선적인 미소들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한테 나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꼭두각시 인형이었어. 내 행복, 내 가족, 내 인생은 안중에도 없었지. 오직 어머니의 욕심, 어머니의 체면이 중요했을 뿐이야. 당신은 내 인생 최악의 암덩어리야. 뭐라고 이 불효자식이.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도 아니야. 절규와도 같은 외침을 끝으로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거실에는 박살난 액자 조각과 함께 망연자실한 김 여사만이 홀로 남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소유물이라 믿었던 아들마저 완벽하게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서연이 계획한 대로 가장 견고했던 적의 동맹은 스스로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서울가정법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안. 서연은 최민석 변호사 옆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반대편 피고석에는 박지훈과 김 여사가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 서로를 외면한 채였다. 김 여사는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슬픔에 잠긴 할머니 연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훈은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로 헬쑥해진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변호사는 김 여사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석에 선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목소리로 준비된 거짓말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떨립니다. 제가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제 며느리가, 아니, 이서연 씨가 제 하나뿐인 손자의 목을 그 끔찍한 소화기로. 그녀는 마치 대본을 읽는 연극 배우처럼 유창하게 거짓 증언을 이어갔다. 서연이 평소 아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앙심을 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다음은 박지훈의 차례였다. 증인석에 선 그는 차마 서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배신을 겪은 후였지만
그렇다고 차마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택했다. 그날 아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경황이 없어 패닉 상태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놀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의 증언은 결국 어머니의 거짓말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은 그저 무력한 방관자였을 뿐이라는 비겁한 변명이었다. 드디어 최민석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다. 증인 김 여사님, 손주가 목이 졸려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119에 먼저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며느리가 범인이라고 특정해서 비명을 지를 정신은 있으셨나 봅니다. 아이의 목에서는 소화기로 졸렸다는 어떤 상처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의 예리한 질문에 김 여사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련한 피해자 연기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김 여사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녀는 갑자기 통곡을 하며 외쳤다. 내가 내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감히 나를 의심해 저 여자가. 저 독한 여자가 우리 가족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민석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그날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 변호사는 준비한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장의 허가해 영상이 법정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어둡던 스크린에 익숙한 저택의 정원 풍경이 나타나자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영상은 고요하게 모든 진실을 보여주었다. 김 여사가 민준에게 땅콩 쿠키를 먹이는 장면,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벨치구를 누르려다 서연의 차를 보고는 휴대폰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공포에 질린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변하며 소화기를 들고 범행 현장을 조작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재판장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김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 여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차마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끔찍한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영상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고 김 여사는 원고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고통받는 어린 손자를 구조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범죄 현장을 조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 박지훈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까지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퍼펙트 게임이었다. 서연이 설계한 완벽한 법적 함정이 마침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재판장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내리쳤다. 그의 눈에는 피고들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얼음 같은 표정으로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전쟁은 이미 끝났다. 몇 주 후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목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주문. 원고 이서연과 피고 박지훈은 이혼한다. 첫 문장은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판결 내용은 박지훈과 김 여사의 마지막 희망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사건의 주된 파탄 책임이 피고 박지훈과 그의 모친 김 여사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아들 박민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 이서연에게 귀속된다. 피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손자 박민준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방형 500m 이내 접근을 금한다.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 이서연의 고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피고 박지훈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으로 산정한다. 또한 피고 박지훈은 원고 이서연에게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라. 마지막으로 판사는 김 여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김 여사의 아동학대, 위증 및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하나하나의 문장이 망치처럼 그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혼은 물론 아들을 빼앗기고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 김 여사는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 것이다. 김 여사는 재판장님이라며 절규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판결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건은 손주 목숨 담보로 며느리 내쫓으려 한 비정한 재벌가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다. 박지훈 씨 어머니의 계획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김 여사님, 손주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질문들이 칼날처럼 쏟아졌다. 김 여사와 지훈은 기자들에게 떠밀려 얼굴도 가리지 못한 채 그들의 초라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해야만 했다. 반면 서연은 최민석 변호사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진실이 밝혀져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품이 있는 모습은 김 여사의 추악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중의 동정과 지지를 얻었다. 법원의 판결은 파크건설에 내려진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회사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거래처들마저 등을 돌렸다. 은행은 즉시 기업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며칠 뒤 파크건설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집기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한때는 지훈의 왕국이었던 그곳은 이제 텅 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 대출금의 담보였던 저택에도 은행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집행관들이 들이닥친 날, 김 여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이건 내 집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라고 소리치며 가구에 매달렸다. 하지만 집행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 집은 이제 은행 소유라고 말하며 그녀를 끌어냈다. 지훈은 텅 비어가는 집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서연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모든 공간이 이제는 고통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다. 결국 그들은 각자의 개인 소지품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씩만을 든 채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 등 뒤로 저택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완벽한 고립. 지훈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자가 된 그들과 엮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서울 변두리에 허름하고 낡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화려했던 저택의 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비참한 공간이었다. 그날 밤 모텔방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과 그와 대조적으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서연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김 여사는 침대에 웅크린 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잃어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화면 속 자신의 한심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완벽한 몰락이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락의 가장 깊은 곳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서연의 시간은 얼어붙었던 과거를 녹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지만 어떤 이의 시간은 나락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멈춘 채 썩어가고 있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 서연은 벤치에 앉아 밝게 뛰어노는 민준의 모습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그날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한 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이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민준이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측지만 동시에 낯선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박지훈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알던 말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몇 년은 좋게 늙어 보이는 초췌한 얼굴,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 싸구려 작업복 차림. 그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구부정한 어깨로 서 있었다. 민준이 아빠의 모습을 알아보고는 겁을 먹은 채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의 본능적인 거부는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잠시 함께 나온 친구에게 민준을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과거의 유령을 보는 듯한 무감각한 표정이었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수소문했어. 당신하고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무감정한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대로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과 그의 절규는 기이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계셔. 나는 공사판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데 밤마다 내 생각, 민준이 생각에 미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어떻게 부셔버렸는지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줘.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버리고 당신이랑 민준이만 보고 살게. 개처럼 일해서 당신들 발 닦아주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 응, 서연아. 제발. 서연은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우는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그저 동정의 가치조차 없는 초라한 타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통곡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 씨라는 호칭에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당신의 후회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어버렸네요.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경멸도 아닌 텅 빈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정말 나나 민준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신은 당신 인생이 비참해져서 우는 거야. 화려한 집도, 번듯한 회사도, 사회적 지위도 다 잃어버린 당신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거라고. 아니야, 서연아. 나는 정말 그건 참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걸 잃은 패배자의 눈물이지. 선택에 실패한 자의 뒤늦은 자기 연민일 뿐이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날 당신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진실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와 거짓말을 선택했어. 그게 당신의 결정이었고, 지금의 이 비참한 삶이 바로 그 결과야. 그러니 당신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세요. 그녀의 말은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기 기만의 끈을 잘라버렸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자신의 후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완벽하게 재가되어 사라졌다. 지우는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냈다.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먹을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주먹이 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으흐흑. 그것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흘리는 눈물. 피눈물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 자가 느끼는 궁극의 고통. 서연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과거는 이제 완벽하게 죽었다. 그녀가 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는 한 남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가을 공기를 처절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작은 해안 도시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가 세운 컨설팅 회사는 업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탄탄하게 성장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유능한 대표이자 다정한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최민석 변호사가 오랜만에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는 든든한 법률 자문이자 편한 친구가 된 그였다.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박지훈 씨 소식을 들었어. 서연은 찻잔을 든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아주 먼 나라의 낯선 사람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김 여사는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 박지훈 씨는 아직도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혼자 옥탑방에서 지낸대.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그림자처럼 산다고 하더라. 최 변호사는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혹시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상처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다. 그 소식은 그녀에게 어떤 기쁨도, 통쾌함도, 슬픔도 주지 못했다. 한때 그녀의 우주를 뒤흔들었던 증오는 시간이 흐르면서 풍화되어 버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감정은 아무것도 없었다.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복수의 진정한 완성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민준이, 요즘 테니스에 푹 빠졌어요. 다음 주에 시합이 있는데 선배도 시간 되면 보러 와요.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에게 어느덧 훌쩍 자라 교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소년이 된 민준이 다가왔다. 엄마. 응, 아들. 무슨 일이야?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올 것이 온 질문이었다. 서연은 책을 덮고 아들을 자신의 옆에 앉혔다. 그녀는 이 질문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아들의 마음에 증오가 아닌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아, 아빠는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던 사람이었어. 엄마도, 아빠도. 우리 셋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단다. 그녀는 과거를 미화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었던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돼.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아빠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가족을 믿는 대신 거짓을 믿는 선택을 했어. 그 선택이 엄마와 너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 아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었지. 인생은 그런 거란다. 아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아빠는 아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엄마는 엄마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의 선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들 박민준을 지키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그리고 엄마는 단 한순간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 민준은 말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아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서연은 아들을 마주 안았다. 가슴 벅찬 온기가 심장을 가득 채웠다. 며칠 뒤 주말 아침, 서연과 민준은 집 앞 정원에서 함께 웃으며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엄마, 자세가 그게 뭐예요라며 놀리는 아들의 목소리와 너 이 녀석, 엄마를 얕보면 안 되지라며 받아치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서연은 눈부신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복수는 적의 파멸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피워낸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과거는 지나갔다. 고통과 눈물로 얼룩졌던 밤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온 것이었다.